현실과 연결된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구성되는 진보된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다음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바타가 매개가 되는 또 새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속성을 가진다면 예전에 살면서도 유혹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0대들의 70, 80%가 이미 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는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매개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을 맡고 있는 우은택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92년도 닐 스티븐슨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2007년도에 ASF라는 단체에서 만든 정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정강된 현실과 연결된 가상의 융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실과 가상의 넥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타버스는 4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컴포넌트는 현실 공간이지만 가상의 정보를 정강시키는 정강현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또 현실의 정보를 가상으로 가져가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울 세계, 가상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상 세계, 이 4개의 세계가 서로 융합되는 것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4개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정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4개를 컴포넌트가 아니라 종류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최근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데, IEE에서 만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구성되는 진보된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다음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저는 이 메타버스를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현실을 확장하는 세계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타버스는 이 매개체가 되는 가상, 그리고 이 가상을 통해서 현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이 확장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전에서는 대전을 메타버스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미래 대전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메타버스의 기본 정의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새로운 가치 중에는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를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저희들이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대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젊은 학생들이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대전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학생 때는 문화적인 혜택이 적어서 사는 게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서울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데 거기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의 속성이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속성을 가진다면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우리가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 재미 관점에서 본다면 뉴욕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대전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뉴욕이 가지고 있는 현대 미술, 또 뉴욕이 가지고 있는 음악, 또 뉴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미적인 요소를 대전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대전에서 미래 대전을 꿈꾸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메타버스의 중요한 미래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하는 공연장,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공연장으로 변하는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담아서 작년에 카이스트에서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뉴욕대학과 함께 뉴욕에 있는 미술관과 카이스트에 있는 미술관을 연결해서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을 만들었고 앞으로 몇 년간 그런 연구들을 뉴욕대학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형태의 컨텐츠가 소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컨텐츠의 진화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컨텐츠들은 사람의 감각을 확장하는 컨텐츠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컬러 TV, 컬러 TV에서 더 실감성 높은 HD TV, 4K, 8K로 레졸루션이 높아지는가 하면 또 다양한 감각 기능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로 확장해 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컨텐츠는 사람의 개입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참여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수용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약간의 컨텐츠를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이 컨텐츠의 진화는 이 공간의 확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놓여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간다면 내가 있는 공간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을 내가 있는 공간으로 가져와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응용들은 어디에서 먼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컨텐츠는 다이스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활용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메타버스 컨텐츠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다이스의 약자인 dangerous, impossible, creative, expensive한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메타버스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미디엄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내고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이 공간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컨텐츠가 어디에서 쓰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이스 영역이다. 위험하고 불가능하거나 창의적인 거나 고비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보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 메타버스이다. 거기에 쓰이는 컨텐츠는 이런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만든 메타버스의 정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닮은 가상을 매개로 현실을 확장하고 이 확장된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이게 메타버스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세 가지 핵심 속성, 확장과 가상과 세계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현실과 가상을 서로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필요해지고 이런 가상을 매개로 한다면 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간다거나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바타가 매개가 되는 또 새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여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공간, 이 메타버스는 단순히 재미있는 공간을 넘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그 만드는 데 대한 기여를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이 메타버스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메타버스가 고립된 공간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고 호환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소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속성들을 함께 잘 만들어 갈 때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의 기술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처음 이 메타버스가 등장했던 90년대는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이 퍼스널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이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가정으로 인터넷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메타버스를 소개했던 세컨 라이프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가상세계에 접속을 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아바타를 만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용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하고 모바일이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2012년을 기점으로 첫 번째 메타버스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한 10여 년 겨울을 맞았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두 번째 등장한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이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찾으면서 메타버스와 그 수요가 잘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두 번째 버전의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도 이미 2억, 3억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메타버스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의 기술로 메타버스가 오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인구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2, 3억 인구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 사용자가 2, 3억 인구에 갇혀져 있느냐? 이 메타버스는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친숙한 MZ세대들이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10대들이 사용을 하는데 10대들의 7, 80%가 이미 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남아있는 10대들이 모두 메타버스로 모여들더라도 그 숫자가 10억에는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10억이 되려면 나머지 세대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현재 이 두 번째 버전의 메타버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는 메타버스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가 등장하는 무렵 대표적인 서비스인 많은 응용 앱에 아이디를 만들었지만 한두 번 가면 뭘 해야 될지 또 해야 될 일들을 찾아도 금방 심심해지는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의 이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나머지 세대들이 쉽게 이 메타버스를 일상의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처럼 안경을 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세 번째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인가 궁금하시죠? 일상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안경이 언제쯤 1억 명의 인구가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이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안경은 이제 한 1000만 대 정도가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9천만 대가 어느 시점에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메타버스가 일상으로 언제쯤 오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메타버스는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작년 5월 달에 출판된 출간물에는 메타버스가 죽었다. 그래서 RIP 메타버스라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일반인들의 주목을 다시 받은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다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의 세상이 현실과 연결되는데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연결된 가상세계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 숙제들을 최근에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던 인터페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원래 새롭게 출시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동시에 많은 선진 IT 기업들이 유사한 형태의 안경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2025년을 전후로 해서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우리 일상으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했던 많은 메타버스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전통적인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이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데 있는 것인데, 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가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많은 메타버스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만든 메타버스에 가면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게 하고, 그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셋으로 동작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걸림돌을 누가 해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생성형 AI입니다. 앞으로 이 생성형 AI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도 내가 말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도구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간에 지금 무대를 만들고 싶다. 예전에는 무대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무대를 비싼 돈을 주고 사오거나, 내가 그 무대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거나 별도의 도구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와 결합된다면 쉽게 말로서도 내가 표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외면받고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NFT는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고유의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가 챗GPT와 결합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지금 NFT와 GPT가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메타버스로 갈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닐 스티븐슨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이 하나이듯이 메타버스도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은 안경형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안경형으로 가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한테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진 응용이 먼저 소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기대에 못 맞추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게 아니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는 재미있는 공간으로서 게임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시나 공연에도 활용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을 안경을 쓰면 갈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사람이 모인다면 광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활용된다면 그래서 우리 일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는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매개체입니다. 이런 새로운 매개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우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와 우리 일상이 결합되는 도시, 우리는 이걸 정강도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시간의 가상에 옮겨지고 이 가상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또 이 경험을 가상에서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가져와서 내가 필요할 때 즉시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가 정강된 정강도시가 우리 도시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을 쓰고 다니면 초고속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변에 있는 컴퓨터로부터 쉽게 얻어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도시를 계획하거나 관측하거나 도시를 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도시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당연히 이런 매개체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인프라,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아바타, 또 이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할 때 필요한 이 개인화된 플랫폼, 안경형 디스플레이 장치들,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도구들, 그리고 이 만들어낸 컨텐츠가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메타버스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막상 생성형 AI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타버스는 일반의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가장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로블록스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쉽게는 주로 10대들한테는 쉬웠지만 나머지 세대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도
지금처럼 이 목소리로, 말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생성이 좌우되게 됩니다. 또는 쉽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 컨텐츠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가 재미있게 노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에셋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던 로블록스도 최근에 생성형 AI를 가지고 로블록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비에서도 이런 3차원 컨텐츠를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도구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공간을 스캐닝을 하면 공간이 실시간에 가상으로 옮겨지고 물체를 중심으로 스캐닝을 하면 물체가 실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사실적인 가상의 컨텐츠들이 메타버스에 결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느 플랫폼에서든 만들어진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에서든 재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활동에는 크게 두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공유하게 만드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애플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서로 만들고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픈USD라는 이 공통의 표준 작업을 하고 있는 애플은 영화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사실성이 아주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이 가상의 컨텐츠와 쉽게 결합이 되고 이 결합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훨씬 재미있는 일, 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컨텐츠는 나무에 비교한다면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단 열매를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내는 이 에코시스템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가꾸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대부분 사람들은 컨텐츠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에서의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플랫폼도 필요하게 되고 마치 내가 현실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내는 초고속망도 필요하게 되고 또 좀 더 쉽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가벼운 디바이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CPND라고 부릅니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함께 발전을 해야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를 메타버스에서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키고 소비하고 확산하는지에 대한 생태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컨텐츠가 중요한 것만큼 이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된 많은 메타버스들이 관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용자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 메타버스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메타버스가 필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가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 같은 교육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과 연구가 없이 제대로 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 연구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또 이 시대에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부분 정부는 직접 플레이어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이 메타버스가 일상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이 메타버스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메타버스,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일상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사회 간접 자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죠.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 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또 내가 차를 몰고 나가면 갈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우리가 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데 특정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특별한 도구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가 되려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타버스는 사회 간접 자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역할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메타버스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공간에서는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쉽게 문화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연결되고 같이 만나고 협력하고 또 헤어지게 되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경도 없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의 경계도 희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데, 풍요롭게 하는데도 활용되게 만들려면 정부가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메타버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우리 국민의 많은 경제적 자원을 끌어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아직은 구체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켜야 될 것은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기회의 공간 메타버스도 지켜야 될 국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주는 열매는 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 열매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에코시스템도 필요하고 사용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교육과 연구도 필요하고 이 전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가상의 세상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 일상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 공간들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메타버스라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인프라를 생각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이 만들어낼 어쩌면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공간이 주는 가치를 우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를 잘 이해하고 메타버스의 속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 일상의 다양한 활용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을 우리 미래를 좀 더 풍요하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우은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